점점 추워져가는 겨울, 양평의 한적한 야산에서 발견된 신원불명의 시신 한 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된 이 시신은 무려 2년 1개월 동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충주의 한 마을에서는 잠깐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한 여성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여성의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복잡한 미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점점 추워져가는 겨울, 양평군 외곽의 한적한 야산에 첫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산책을 나온 한 시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저 평범한 겨울 풍경이 아니었다. 눈 속에 반쯤 묻힌 채로 발견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야생동물들의 습격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발견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양평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을 지휘한 최 형사는 2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난제였다. 시신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 육안으로는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웠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류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낡은 옷가지 조각들과 몇 개의 단추, 그리고 운 좋게도 손가락 하나에서 채취할 수 있었던 지문뿐이었다.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젊은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주변에는 발자국이나 차량 흔적 같은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겨울비와 눈이 내리면서 모든 흔적이 지워진 듯했다. 며칠 후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여성으로 추정되며 사망 시점은 대략 몇 개월 전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부였다.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에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했다. 다만 목뼈 부분에서 발견된 미세한 골절 흔적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채취한 지문을 전국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도 막막했다. 유사한 지문의 소유자가 무려 10만 명에 달했다. 당시 지문 인식 기술의 한계로 인해 완벽한 매칭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수사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과 교차 대조해봤지만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신고가 있어야 신원 확인이 가능할 텐데. 최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련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다. 한편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선영이라는 50대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진 것이다. 그녀는 평소 꼼꼼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자주 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잠깐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 그녀는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선영이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친척집에 며칠씩 머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막내 아들 준호는 어머니의 실종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20대 초반의 그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을 만나고 온다고 했을 때의 어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던 것이 신경 쓰였다. 형, 엄마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준호는 형에게 말했다. 하지만 형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엄마 성격상 자발적으로 어디가 있을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선영은 평소 독립적인 성격으로 유명했고 가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어머니가 평소 아껴 쓰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도 없었고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를 그냥 두고 갈 리가 없다는 것이 준호의 생각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이선영의 남편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성인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도 제한적이었다.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 이상 자발적 실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혹시 가정 내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는 없었나요? 담당 경찰관이 물었다.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선영은 부동산업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다. 다만 몇 년 전 사업 관계로 알게 된 남성과의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는 것 정도였다.
그 남성의 이름은 박도연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선영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잠적한 전력이 있었다. 그 금액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다. 이선영은 그 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가족들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었다. 박도연이라는 사람과는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졌나요? 경찰관이 추가로 질문했다. 하지만 가족들도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이선영이 개인적인 일은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양평의 야산에서 발견된 신원불명의 시신 사건과 충주에서 일어난 이선영의 실종 사건은 각각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되고 있었고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선영의 가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의 귀환을 기다렸고 양평경찰서의 수사팀은 신원불명 시신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장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사무실, 자주 가던 은행, 단골 식당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준호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는 분명 어디선가 잘 지내고 계실 거야. 아버지가 위로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특히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며칠 동안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무언가 걱정이 많아 보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두 사건은 모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 양평의 신원불명 시신은 여전히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선영의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걱정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숨겨진 비밀은 결국 세상에 밝혀지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낼 열쇠는 바로 준호의 끈질긴 노력과 한 형사의 세심한 관찰력에 달려 있었다. 따사로운 봄, 양평경찰서 강력팀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문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년 전 야산에서 발견된 신원불명 시신의 지문이 마침내 특정 인물과 일치한다는 연락이 왔다. 최 형사는 서둘러 국과수를 향했다. 담당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새로 구축된 실종자 정보를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지문 일치율이 98%에 달합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이선영이었다. 충청북도 충주시 거주 52세 부동산업 종사. 실종 신고일은 2000년 11월이었다. 최 형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거의 2년 반 만에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충주서에 즉시 연락해서 사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한 신원불명 시신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던 이 사건이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며칠 후 충주에서 이선영의 가족들이 양평까지 와서 시신을 확인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임을 확인한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다니 그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다.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가 맞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년 반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다. 장례식을 치른 후 준호는 최 형사를 찾아왔다. 형사님, 저희 어머니는 절대 스스로 그런 곳에 가실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해친 것이 분명해요. 준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 형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부동산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여성이 혼자 외딴 야산에 갈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시신 발견 장소는 충주에서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준호 씨,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다고 하신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최 형사가 물었다. 준호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도연이라는 사람입니다. 40대 중반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전 어머니에게 사업자금을 빌려갔어요. 정확한 금액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통장 사본을 꺼내 보였다. 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가 작년 말쯤 다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다고 들었어요. 최 형사는 주의 깊게 자료를 살펴봤다. 9월부터 11월까지 이선영의 계좌에서는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인출되었다. 특히 실종되기 직전인 11월 11일에는 1,000만 원이 한 번에 인출되었다. 이 돈을 누가 인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 형사는 은행 CCTV 자료 요청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미 2년이 지난 자료라 보존 기간이 끝나 확인이 어려웠다.
한편 수사팀은 박도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간 상태였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정확한 이전 주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는 시간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최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선영의 사업체 관련 서류들을 샅샅이 뒤져보며 박도연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이선영이 소유하고 있던 양평군 일대의 땅과 건물 일부가 사건 발생 직전인 11월 초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선영의 가족들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가 양평의 땅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요. 언제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거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선영은 양평군 일대의 임야 3,000평과 건물 한 동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시가로 따지면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실종 직전에 김정수라는 인물에게 넘어갔다. 김정수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정수라는 인물의 실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거주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김정수는 박도연의 처남이었던 것이다. 즉 이선영의 부동산이 박도연과 연관된 인물에게 넘어간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제 박도연을 찾아야 합니다. 최 형사는 수사팀에게 지시했다. 전국적인 수배망을 가동하고 그의 친인척들을 모두 찾아 소재를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박도연은 마치 증발한 듯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준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형사님, 어머니 이모부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이모부께 전화를 하셨대요. 그때 박도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면서 곧 모든 게 정리될 것 같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모부의 증언에 따르면 이선영은 박도연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표현했다고 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사람을 만나고 온다고 하신 그 사람이 박도연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약속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최 형사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선영은 박도연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박도연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과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박도연의 과거 행적을 더욱 자세히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이선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총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이 넘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박 형사가 분석했다.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접근해서 돈을 빌리고 문제가 생기면 잠적하는 패턴을 반복했네요. 하지만 이선영의 경우는 달랐다.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살아있었지만 유독 이선영만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살인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마 이선영 씨가 가장 끈질기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최 형사는 추측했다. 그리고 박도연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박도연의 소재가 파악되었다. 그는 경상남도 부산의 한 고시원의 가명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다. 수사팀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다. 체포 당시 박도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갑을 찼다. 오히려 체포되는 것을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2년 반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박도연 씨, 이선영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말해보세요. 취조실에서 최 형사가 물었다. 하지만 박도연은 완강히 부인했다. 저는 이선영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종된 날에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박도연의 말은 일관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수사팀은 박도연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경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두 분석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박도연은 이선영이 실종된 당일인 11월 15일에 양평군 인근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또한 그의 휴대폰 기지국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당일 오후 시간대에 이선영의 휴대폰과 같은 지역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을 텐데요.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박도연은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이선영의 휴대폰에서 나왔다.
비록 휴대폰 본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신사 기록을 통해 마지막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선영의 마지막 통화 상대는 바로 박도연이었고 통화 시간은 실종 당일 오후 2시였다. 이선영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가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당일 양평에 있었고 이선영 씨의 시신도 양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박도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다. 수사팀은 더욱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국가수에서 새로운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선영의 시신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박도연이 당시 입고 있던 옷감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접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물적 증거였다. 이제 박도연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고 수사팀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더욱 치밀한 수사를 펼쳐야 했다. 준호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져 있을 뻔했다.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수사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었다. 더워지는 여름, 수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최 형사는 박도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리적 증거만으로는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20여 년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박도연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박도연 씨, 이선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최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취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박도연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그는 이미 사흘째 경찰서에 머물고 있었지만 여전히 일관된 부인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선영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최 형사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최 형사가 펼쳐 보인 것은 박도연의 상세한 행적 기록이었다. 지난 몇 주간 수사팀이 밤낮 없이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심지어는 주유소 CCTV 화면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당신은 충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최 형사는 CCTV 사진을 가리켰다. 화면 속에는 박도연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오전 11시경에는 양평군 서중면 방향으로 이동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박도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날 양평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것뿐입니다. 이선영 씨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볼 일이었죠? 박 형사가 추궁했다. 하지만 박도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최 형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기억나지 않으시겠네요. 그가 꺼내든 것은 한 통의 녹취록이었다. 이선영 씨의 통화 기록입니다. 실종 당일 오후 2시에 당신과 통화한 내용이에요. 녹취록에는 이선영과 박도연의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비록 음성은 들을 수 없었지만 통화 시간과 발신자, 수신자 정보는 명확했다. 통화 시간만 해도 17분이나 되었다. 17분간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최 형사의 질문에 박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부르고 싶습니다. 박도연이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최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한 참고인 조사일 뿐이에요. 진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사팀은 박도연의 심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양평군 서종면 일대의 도로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박도연의 차량이 이선영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 인근을 지나간 것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오후 3시 40분경에 당신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박 형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 불과 2km 떨어진 지점이에요. 우연치고는 너무 가깝지 않나요? 박도연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그의 완강한 부인의 답답함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선영의 시신이 발견된 야산 인근에서 박도연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이다. DNA 분석 결과 박도연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그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물적 증거였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 형사가 DNA 분석 결과서를 내밀었다. 박도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박도연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그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듯했다. 수사팀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고 싶습니다. 결국 박도연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사팀은 실망했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박도연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도연은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이제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선임된 후에도 박도연의 진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선영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양평에 다른 보릴로 갔을 뿐이라는 설명만 반복했다. 수사팀은 박도연의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로 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이선영의 부동산 명의 이전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명의 이전 과정에서 사용된 인감 도장과 서명이 이선영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였다. 이선영 씨의 부동산이 당신의 처남인 김정수 씨에게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서명과 인감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감정서를 제시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박도연의 변호사도 이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서류 위조는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도연은 여전히 서류 위조는 인정하지만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서류를 위조했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이선영 씨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텐데 말이에요. 이 질문에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논리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었다. 이선영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부동산을 위조 서류로 빼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박도연의 심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이선영의 가족들을 참고인으로 불러들였다. 준호를 비롯한 가족들이 박도연 앞에서 이선영의 생전 모습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증언했다.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도연은 준호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자백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박도연과 함께 사기 행각에 가담했던 공범자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체포되어 박도연보다 먼저 자백했다. 박도연이 이선영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돈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고. 공범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공범자는 박도연이 사건 당일 밤 몹시 당황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증언했다. 뭔가 큰일이 났다며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박도연과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로 도망간 거더라고요. 공범자의 증언은 박도연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박도연을 둘러싼 증거의 고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사건 당일 양평에 있었다는 위치 정보, 이선영과의 통화 기록, 현장에서 발견된 DNA 위조된 부동산 서류, 그리고 공범자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박도연은 마침내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선영 씨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살인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최 형사가 차근차근 유도했다. 박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선영 씨가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박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이선영 씨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박 형사가 추궁했다. 하지만 박도연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박도연의 중간 자백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선영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고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준호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매일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때로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준호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범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준호의 이런 노력은 수사팀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의 끈질긴 진실 추구 의지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지도 몰랐다. 드디어 검찰은 박도연을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차례였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수사팀은 더욱 정밀한 과학 수사를 실시했다. 이선영의 시신에서 발견된 미세한 흔적들을 재분석하고 사건 현장을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박도연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자백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가고 있었다. 변호사는 그에게 자백을 통한 선처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박도연은 끝까지 망설였다. 이선영의 가족들은 재판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특히 준호는 법정에서 어머니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로 승화시켰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될 날이 다가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과 진실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정의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법정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완연해진 가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부에서 박도연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이선영의 가족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찼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안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2년 반 동안 견뎌온 고통과 함께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재판장에 입장한 박도연은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구치소에서 몇 달을 보내는 동안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죄책감에 짓눌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는데 박도연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피고인 박도연,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박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정에 모인 이선영의 가족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차근차근 낭독했다. 피고인은 11월 15일경 피해자 이선영을 양평군 일대로 유인한 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사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박도연의 위치 정보, 통화 기록, DNA 증거, 위조된 부동산 서류, 공범자의 증언까지 빠짐없이 설명했다. 특히 이선영이 소유했던 양평의 부동산이 사건 직전 박도연의 처남 명의로 불법 이전된 사실은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증거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까지 편취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살인입니다. 박도연의 변호인은 모든 것이 정황 증거일 뿐이며 피고인이 직접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선영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상해치사 정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 측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파악해 나갔다.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최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의 휴대폰과 동일한 위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최 형사는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제시하며 증언했다. 이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국가수 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신의 상태와 사인에 대해 증언했다. 피해자의 목뼈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은 강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설골 골절은 목 졸림에 의한 전형적인 손상입니다. 이 증언은 법정에 충격을 주었다. 이선영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목 졸림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준호는 이 증언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범자인 김태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도연과의 대화 내용을 증언했다. 박도연이 사건 당일 밤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선영 그 여자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박도연이 이선영의 죽음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범행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지만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설득력이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도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변호인과 속삭이며 무언가를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쌓여가는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드디어 피고인 신문 시간이 되었다.
재판장은 박도연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정말로 살인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선영 씨를 죽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도연이 드디어 범행을 시인한 것이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2년 반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선영 씨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양평으로 갔습니다.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이선영 씨는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위조한 서류일까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도연에 따르면 이선영은 그날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이전된 사실도, 박도연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선영 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경찰서에 가자고 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박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장은 계속 말하라고 촉구했다. 목을 졸랐습니다.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박도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이선영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입막음을 위해 기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졸림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검사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박도연은 이선영이 죽은 후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시신을 야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도망쳤어요.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던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 졸림이라는 행위 자체가 생명에 대한 고의적 위험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영의 가족들도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돈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다니. 피고인에게 법에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 남편도 아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박도연은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을 했다. 이선영 씨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분을 잃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이미 늦어버린 후회일 뿐이었다.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고백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몇 주 후 드디어 선고일이 왔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준호를 비롯한 이선영의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렸다. 피고인 박도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해친 극히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범행 후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최종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은 술렁였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다. 박도연은 선고를 듣고 주저앉았다.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이 순간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라고 명시했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후 이를 추궁받자 살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론이었다. 판결 후 법정 밖에서 준호는 기자들과 만났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비록 어머니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진실만은 세상에 밝혀졌다는 것에 위안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사건을 수사한 최 형사도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준호 씨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것이라며 그의 끈질긴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선영의 무덤가에서 준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엄마, 이제야 데리러 왔어요. 범인이 잡혔고 정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묘비에 꽃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2년 반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박도연은 상고를 포기하고 무기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속죄하며 보내게 되었다. 한 여인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그 자신의 인생도 끝나버린 것이었다. 이 사건은 돈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사랑과 진실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준호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이선영의 죽음은 영원히 미궁에 남았을 것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가족애가 밝혀낸 진실이라고 보도했다. 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결국 정의를 실현시켰다는 것이었다. 이선영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한 여자의 죽음 뒤에는 단지 돈이 아니라 외면당한 신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진실은 때로는 시간이 걸려도 끝내 모습을 드러낸다. 이선영 사건은 바로 그런 진실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준호는 이후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의 의지는 계속되고 있었다. 박도연은 교도소에서 이선영의 명복을 빌며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로는 이미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었다. 돈에 눈이 멀어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선영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지금까지 양평 안매장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